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입니다. 저자 류시화, 출판사 더숲. 류시화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 역시도 류시화 작가님의 시집이라던가 수필집, 여행집 이런 것들도 많이 봤지만 특히 정말 귀한 외국 책들을 많이 번역해 주셨어요. 발굴하고 번역해 주셔서 저의 많은 인생책들을 덕분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던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인생 수업, 그리고 로나번의 소천사 등등 정말 많은 책들을 번역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 책에서 제가 가지고 온 파트는 내면 아이입니다. 최근에는 내면에 억압된 감정을 풀어줘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창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책 내용들을 꾸준히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내면 아이 파트가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계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자신이었던 아이는 일생 동안 우리 내면에서 살고 있다고 프로이드는 말했다. 그리고 릴케는 모든 사람 안에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아이가 숨어 있다고 썼다. 내가 최초로 자살을 생각한 것은 11살 때 일이었다. 일요일이었던 그날, 집 옆 텃밭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거나 닭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에게는 충분히 큰 세계여서 화살촉처럼 생긴 까만 돌조각도 있고 잘 보면 넝쿨 밑에 붉은색 뱀딸기도 있었다. 돼지는 돼지우리에서 콧구멍에 들어간 밥알을 튕겨내기 위해 킁킁거리다가 나뭇가지로 등을 긁어주면 웃음을 참지 못했다. 봄내음 물씬한 오후, 장다리꽃 위로 나비가 날고 산속 어딘가에서는 뻐꾸기가 울었다. 그리고 이 모든 평화로움은 내가 모르는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다. 암탉이 꼿꼿거려서 가보니 짚을 깔아준 둥지에 달걀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이제 막 낳은 후라서 따뜻했다. 매일 하나씩 알을 낳는 우리 식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암탉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달걀을 그 자리에 놓아두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떼국물 흐르는 친구들이 볼품없는 작대기를 가지고 일부러 신나게 놀고 있었다. 나도 기다란 작대기를 들고 돌진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분위기가 흉흉했다. 낮에 낳은 달걀이 사라진 것이다. 부엌 살림을 책임진 큰 누나를 비롯해 식구들 모두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텃밭에서 곧잘 노는 사람은 나였으며 입가가 지저분해져서 작대기를 들고 나타난 나는 날달걀을 몰래 먹은 범인 행색 그 자체였다. 형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고 그 벌로 나는 저녁을 굶어야만 했다. 누구도 내 결백을 믿지 않았다. 달걀 하나가 중요할 만큼 가난하기도 했지만 분함을 못 이겨 손등으로 눈물을 닦자 얼굴이 더 지저분해져서 버림받은 아이처럼 되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이 무력감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울다가 내가 분연히 선택한 것은 죽음이었다. 뒷동산으로 올라가면 떡갈나무 숲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달걀 도둑 누명을 쓴 인생을 끝내기로 마음먹고 아무도 붙잡지 않는데 혼자서 뿌리치는 자세로 비탈길을 올랐다. 오래된 나무들 때문에 낮에도 음산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해 숲 옆 작은 개울이 더 검게 보였다. 그냥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면 얼마 안 가 죽게 되리라고 희망하며 막연히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눈물을 훔치고 자세히 보니 초록 개구리 한 마리가 개울 옆 풀잎에 올라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기 청개구리였다. 청개구리는 달아날 생각도 않고 계속해서 나를 쳐다봤다.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청개구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눈물을 글썽이면 청개구리도 글썽이고 내가 웃자 입 큰 청개구리도 미소 지었다. 달걀 사건은 상처 입은 아이를 내 안에 남겼다. 그 이후 누군가가 나를 의심하거나 내 진실이 무시당하면 그 상처받은 아이가 전면에 등장해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예외가 없었다. 상처받은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내 안에 머물면서 평생 아물지 않는 화상처럼 누가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신이 만약 네가 원하는 과거 시점으로 너의 인생을 되돌아가게 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코 그 봄날로 돌아가 달걀을 가지고 있다가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달걀이 놓여있던 그 장소, 갓 낳은 달걀의 따뜻한 촉감, 날마다 다니던 배추 흰나비와 돼지의 웃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자살할 마음을 어느새 잊게 한 청개구리의 금태두른 눈동자도. 심리치료 전문가 존 브래드쇼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에 대해 말한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장하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어서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한 심리를 초래한다는 이론이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격의 한 측면이 과거의 어느 시절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첫사랑과도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 무심코 나를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두 번째로 의심받자 냉정하게 결별을 선언했으며 그것은 그녀와 나 자신에게 회복할 길 없는 상처를 남겼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완벽한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지만 불완전한 관계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상대에게도 깊은 상처를 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같은 행동의 패턴을 반복한다. 명상센터에서 만난 프랑스 여성 마르타는 7살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서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녀야 했고 외할머니가 와서 마르타를 돌봤다. 누구도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한 금기 사항이었으며 어린 마르타는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단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불행한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했다.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살이 넘어서였다. 마르타는 결혼을 해 2아이를 낳았다. 아시아 문학을 전공해 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부족함 없이 살아갔다. 어느 날 혼자서 일주일 동안 아일랜드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마르타는 남편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누구도 그녀의 돌연한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었으며 그것으로 끝이었다. 남편은 떠나야 했고 자신의 외할머니가 그랬듯이 마르타의 어머니가 와서 아이들을 돌봤으며 2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대물림되었다. 그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남편이 돌연 자신을 떠남으로써 자기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강박감 때문에 그녀 내면의 놀란 아이가 먼저 결별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과거에 일어난 두려움과 앞으로 또 그러하리라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내면 아이가 치유되지 못한 상실과 무력감 속에 자기를 방어한 것이다. 누구나 내면에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외롭게 내버려둔 아이가. 그 아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감정이 폭발하고 삶이 헝클어진다. 브래드 쇼는 이 내면 아이가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옛날 먼 옛날에 한 어린 왕자가 살았다. 왕자는 몸이 약해 늘 고통받았다. 병약한 왕자에게 지친 왕이 왕자를 성의 외딴방에 가두고 너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왕자는 불행과 고통밖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외딴방에서 언제까지나 혼자 지내야 했다. 왕자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왕자를 치료해 외딴방에서 나오게 돕는 것은 왕의 책임이었다. 이 왕자가 바로 우리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이며 왕은 우리 자신이다. 그 아이가 그곳에 있다. 자신을 보호받지 못하는 외로운 고아라고 느끼는 아이가. 실제로는 더 잘 살고 싶고 인생을 더 소중히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가. 그 내면 아이를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틱나타는 화해에서 내면 아이 치유를 이야기한다. 우리 내면에는 여리고 아픈 아이가 한 명씩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아픈 경험이 만져질 때마다 그 감정과 기억들을 무의식 깊은 곳까지 밀어넣는다.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모른 척 한다고 내면 아이가 그곳에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아이는 속삭인다. 나 여기에 있어. 나를 피하지 말아줘. 우리는 그 아이를 내면 깊숙이 밀어넣고 최대한 멀리 떨어짐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길어지게 할 뿐이다. 아이를 찾으러 먼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상처받은 아이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어쩌면 아이가 슬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느껴지면 호흡을 하면서 네 안에 슬픔이 있는 걸 알아. 그동안은 내가 바쁘게만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안아줄게 하고 말한다.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피는 것이다. 상처받은 아이를 알아보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은 아픔을 덜어준다. 다루기 힘든 감정은 여전히 남겠지만 아픔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내내 울 것 같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 설명, 내용들을 저는 한 3년 전에 들은 지가 3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와닿더라고요.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시키는 대로 느껴보려고 혼자서 방에서 시간을 내서 눈 감고 명상하듯이도 해보고 말도 걸어봤는데 확실하게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읽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서당깨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죠. 뭐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나아가고 있긴 한가 봐요. 제가 저를 보고 느끼는 건데 이 도대체가 뭔지 모를 참 어렵고 복잡한 마음 공부를 3년째 꾸준히 하니까 이제는 이게 어떤 느낌이고 뭘 말하는 건지 알겠는 거예요. 제 안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억압돼 있는 감정체들이 참 많다는 거를 느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느껴주고 마주하는 건지,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지, 잘 되고 있는 건지 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변화됨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둘 계속 감정을 찾고 느껴주고 흘려보내고 이거를 조금 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손으로 벽을 두드리는 느낌인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벽에 금이 가고요. 벽이 얇아지고요. 바위도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깨어지더라고요. 그 벽이 깨진 거죠. 이 느낌을 느끼면 안 된다는 저항감의 벽이 점점 약해지고 으스러지면서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물도 되게 많아졌고요. 이렇게 책을 읽는 내내 눈물이 날 것 같다는 것도 어쨌든 감정을 잘 느끼게 된 것 같거든요. 감정이 올라오고 느껴지고 그걸 느껴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건 부끄러운 일인 양, 수치스러운 일인 양 참 많이 억누르고 살아온 것 같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쟤는 맨날 울어. 울면서 주목받으려고 해. 이런 손가락질이 두렵고 그런 기억들이 감정을 억누르게끔 저를 키워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예전부터 쌓여온 감정과 지금 느껴지는 감정 다 겹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순수하게 많이 느껴주려고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편안하고 긍정적인 감정들은 느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장이 없고 누구나 다 잘 느껴요.
근데 불편하다고 칭하는,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아픈 마음들 있잖아요. 슬프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능하다고 표현했잖아요. 무능하고, 또 버림받을 것 같고, 외롭고, 네, 그런 정말 속상한, 억울하고, 걱정되고, 그런 느낌들은 느끼기가 되게 괴롭거든요. 이 마음 공부의 목적이 뭔가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요, 괴로움이 아닌 밝은 긍정적인 감정들에만 계속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느끼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들 해보셨죠? 밝은 면만 보세요. 긍정적인 말과 생각만 하세요. 그게 시크릿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든가요? 그러는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반대면에 이제 불편하고 괴로운 감정들이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반드시 따라와요. 그 감정들도 함께 살아나는데 걔는 억압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긍정적인 것들이 나한테 살아서 숨쉬질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점점 나는 왜 감정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차갑지?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슬프기 싫어서 슬픔을 억눌렀더니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은 함께 살아나거든요. 이 세상은 이원성의 원리가 반드시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만큼 슬픔도 살아나고 슬픔을 느껴주는 만큼 또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 싫은 아픈 감정들을 부인하면 이게 억압돼 있는 이 내면 아이가 자꾸 울고 있는 거예요. 얘는 계속 자기를 바라봐 달라고 버림받아서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느껴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자꾸 펼쳐진다는 거죠. 그 세상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번갈아 가면서 저를 계속 그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자꾸 그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얘를 흘려보내주지 않고 내 안에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죠. 서로 다른 기억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아프고 괴로운 순간들로 인한 이게 마음이 올라와요. 그 마음들을 저는 되게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싫은데 요즘 매일매일 느껴주려고 거기에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좋은 걸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아픈 상황과 마음들을 계속 그 상황을 만든 타인이나 바깥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지? 이렇게 계속 찾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한번 진짜 작정하고 해보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이렇게 해봤을 때 앞으로는 이 아픔이 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기 방금 전에 마지막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다루기 힘든 감정은 여전히 남겠지만 아픔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고요. 감정은 늘 파도칩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프고 슬픈 감정은 반드시 항상 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비처럼 항상 와요. 기쁨과 함께. 그래서 이거는 늘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작은 감정이 막 안에 억압되어 있는 애들이랑 합쳐지면서 막 눈덩어리처럼 크게 쾅쾅 나를 항상 때리는 게 아니라 작게 그냥 스쳐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때까지 억눌려오고 억압해오고 숨겨놨던 이 감정들을 마주하고 느껴줘야만 하는 것 같아요. 느껴주면 흘러나갑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확 끌어안아서 느껴줬을 때 나와 하나가 되면서 얘가 환한 빛으로 촥 하고 증발하는 느낌이죠. 팡 터지는 느낌. 그러면서 정화가 돼서 사라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심상화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져요. 나와 한 몸이 되는 동시에 나한테서 온 빛이 발산되면서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있는 요즘이고요. 함께 하실 분들 찾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작업까지 오시려면 이미 긍정학원이라던가 멘탈 관리 막 이런 걸 해보신 분들, 해보고 안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해봤는데 안 돼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지가 올라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함께 해나가 봐요.
분명히 감정과 현재 이 순간에 느껴지는 모든 것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진정한 나와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꿈꾸던 그런 행복, 성공, 편안함,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요.